대량소비, 과잉소비 이렇게 불렸고 제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제주 최초로 이제 운영되는 카시어링 서비스 소카인데 저는 오늘 소카 얘기도 있지만 그 전에 소카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공유경제 그리고 카쉐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카는 제주 최초의 카쉐어링 서비스이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에어비앤비라든지 집카라든지 카우치 쇼핑, 조파 이런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 서비스들이 바로 이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인데요. 최근에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소비가 대량 소비, 과잉 소비 이렇게 불렸고, 그리고 갖고자 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현금이 없이도 살 수 있었죠. 왜냐하면 크레딧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는 지속적으로 당신이 가진 것이 그리고 당신이 어떤 브랜드를 소유했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말한다 라고 소비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뭔가를 사는 일에 열중을 했었고 그리고 쟁이는 일에 열중을 했었죠.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소비의 여러 방향이 변하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감지하셨을 겁니다. 어떤 구매나 소비나 하는 데 있어서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그 제품이 제공하는 편익에 그 편익을 취하는데 좀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빅 쉬프트에는 두 가지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성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2007년을 계기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고 그것이 준 가치의 변화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언가 나만을 위한 소비, 내가 무언가를 계속 가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타인을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유경제가 이렇게 해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공유경제는 크게 생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됐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제품 자체를 소유하기보다는 이 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취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용 행태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쉐어링이죠. 차를 사기보다는 차를 이용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차를 세워놓고 그냥 잠시만 타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쓰는 거에 집중하는 카쉐어링의 집카 같은 서비스 그리고 DVD를 한번 보고 그냥 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DVD를 빌려보는 넷플릭스 같은 DVD 렌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에 포함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분배 시스템이라고 하죠. 물건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한두 번 필요해서 샀지만 어떻게든 다시 쓸 것 같아서 한 공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이스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이 필요한 물품,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용역, 다양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자유로운 게시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의 시간, 재능,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라는 가치를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해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이렇게 그런 공유경제와 일체화시키는 그런 서비스 비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능을 나누는 그리고 재능을 시간화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면 또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시간을 얻어 쓸 수 있는 타임뱅크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어떤 사업적 목적에 동의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액의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조파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갈 때 여행사의 패키지나 내가 그냥 알아서 예약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지역에 사는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해주는 카우치 쇼핑 같은 것이 공동 라이프 스타일의 이용 행태에 들어갑니다. 공유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태동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소셜 벤처들, 그냥 일반 벤처들이 이런 공유경제의 모델을 적용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 저변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카시어링인 것 같습니다. 카시어링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동차 공유 제도인데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렌터카는 보통 가면 렌터카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쓰고 계약서를 쓰고 뭐 차량을 인수하고 갖다 줘야 되고 뭐 이런 절차를 겪잖아요. 카시어링은 기본적으로 회원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하면 이후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냥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고 내가 웹이나 앱이나 전화를 통해서 필요한 시간에 알아서 예약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카시어링은 주로 차를 나의 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 밀집 지역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은 나의 생활 기반에 근거해서 차를 예약해서 가서 픽업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어떤 셔틀버스를 타고 렌터카 회사를 가서 뭐 거기에 가서 뭐 차를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차량에 있어서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차를 가장 가까운 데서 골라서 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경제적인 혜택인데요. 대부분의 카시어링 모델이 주유비와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처럼 들쭉날쭉하는 주유비 부담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카시어링의 모델은 보통 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시어링이 제공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로 적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편익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차를 구입할 때 단순히 차만 사는 게 아니라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차에 대해서 뭐 세차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차와 관련해서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고 등등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연간 한 250시간 정도 카시어링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각 가정별로 약 334만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죠. 두 번째로는 보통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를 세워둬야 될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누가 긁고로 가기라도 한다면 차를 수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세차해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기름 넣어줘야 되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카시어링은 그것을 대부분 그 카시어링을 B2C로 제공하던 피어투피어로 제공하던 그 플랫폼이 되는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부담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시어링에 이용되는 차가 한 대 돌아다니면 약 12.5대의 차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한 15대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5대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결국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쏘카 같은 경우에는 전량 하이브리드 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적인 효과를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카시어링의 유형은 크게 뭐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뭐 개인이 차를 사서 누구랑 그냥 뭐 개인이 차를 사는 소유하는 형태라면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 집카가 있는 칸에 카쉐어링. 저거는 주로 이제 B2C라고 하는데 집카라는 회사가 대량의 차를 사서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그 회원들한테 그 차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는 그런 유형의 카쉐어링 모델입니다. 집카의 경우는 2000년에 보스턴 캠브리지 지역에서 차 10대를 가지고 약 400명의 회원을 이제 사전에 모집을 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봄에 시작을 해서 겨울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하겠다. 이 서비스가 성공할 것 같다라고 자신을 하면서 정식 회원, 그러니까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을 때 그 400명의 회원 중에 95% 정도가 나는 이 서비스를 계속 쓰겠다. 더불어서 나는 대중교통 사용량도 늘어날 것 같고 나는 그냥 차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직화는 매년 고속 성장을 거듭을 했고 2009년에는 약 33만 명의 회원과 50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었고 나스닥에 상장까지 됐죠.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라이드 쉐어링인데 이건 카풀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익적인 성격의 이제 업체들이 많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카쉐어링의 모델이 피어투피어 렌탈입니다. 이 서비스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거는 영국의 휩카이고요. 미국에서는 릴레이 라이즈인데요. 집카의 성공을 보고 아마 굉장히 자극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이 릴레이 라이즈와 휩카 같은 이런 피어투피어 렌탈 서비스는 뭐냐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차를 나는 공유하겠소 라고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차량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차를 빌릴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연계해주는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차량을 빌려주고 쓰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다 2010년에 런칭을 했고요. 휩카의 경우에는 런칭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런던 인근에서 약 1000대의 차가 내 차를 공유하겠다라고 접수를 했다고 회원가입을 했다고 그러고요. 릴레이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등록한 그 차주들이 월 약 250불 정도의 소득을 가져갔다고 해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굉장히 이 확산이 잘 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고요. 뭐 요즘 여러 업체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약 1000개의 도시에서 카쉐어링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쉐어링은 일단 굉장히 기술 기반의 서비스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상의 이용 장벽을 기술적으로 많이 해소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은 회원가입 후에 그 차량을 예약하거나 그리고 차량을 반납하거나 뭐 이런 차량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앱이나 그리고 회원 RFID가 장착된 회원 카드나 그리고 그런 회원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기술이 사실은 굳이 찾아가서 열쇠를 받고 찾아가서 계약서를 쓰고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했다는 그런 사용상의 편의성, 이용 장벽이 제거됐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가입을 하고 예약을 하고 차를 받고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 차를 반납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서비스적으로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여러 도시로 그리고 여러 나라로 복제해서 확산해 가는데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근 방법에 다각한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카같이 B2C 서비스가 난 좋다라고 하면 그걸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휩카 같거나 릴레이 라이즈 같은 그런 이웃의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선택이 가능하고 또 요금에 있어서도 나는 그냥 일 단위로 쓰겠어. 나는 월 단위로 쓰겠어. 나는 마일리지 단위로 쓰겠어. 등등 요금 방법이나 어떤 뭐 차량의 종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용자의 선택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서비스적인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지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피어투피어 렌탈 같은 경우가 잘 되는 것은 나는 집에 세단이 있지만 가끔씩 SUV가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픽업 트럭이 필요할 때 사실은 이웃집에 있는 픽업 트럭은 맨날 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마침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앱에서 찾아보고 나에게 몇 마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집에 뭐 트럭을 빌리든 SUV를 빌리든 하는 것들이 몇 개의 버튼만 누름으로써 가능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사실은 카쉐어링의 확산에 굉장히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카쉐어링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얘기였다면 이제 소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3월 10날 소카를 정식 런칭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라는 환경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 제주는 그 특성상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의 방문을 위해서 사실은 렌터카, 택시가 무지하게 많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소득 수준은 한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닥 많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제주라는 지역이 저희가 카쉐어링을 실험하는데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주 도민의 수가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 정도가 제주시에 밀집해서 산다는 점도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카 직원은 제주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몹시 사랑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지키고 싶고 이런 가치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소카나 공유경제, 카쉐어링 이런 것들을 스타디를 했고 이제 3월 10날 정식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 소카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 이용 절차의 간소함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와 이용자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컨트롤하고 이용자의 예약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관제센터라고 부르는 그 3자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주에 기반한 사업이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적인 지역의 특징, 그거는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소카가 단순히 그 가입한 회원들을 그냥 목적지에서 목적지만 날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곳곳과 연계를 해서 사실은 제주에 좀 더 숨어있는 가치, 숨어있는 맛과 먹과 연계해주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의 이제 넥스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전량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나 좀 소형차나 뭐 차량을 다각화하더라도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카쉐어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차량을 굉장히 좀 감소시키고 더불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공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구제주와 신제주에 한 20여 개의 소카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는 성수기인데요. 성수기를 대비해서 호텔들, 게스트하우스에 특별 소카존을 운영 준비하고 있고요. 매월 회원수가 약 200%씩 증가하고 있고 재밌는 것은 회원의 항상 그러니까 회원수는 계속 매주 변하고 있는데 비율은 제주도민이 50% 그리고 외지인이 관광객이 50%이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20, 30대 남성 이용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좀 다른 잘 되고 있는 서비스들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20, 30대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데 일단 소카는 현재 20, 30대 남성 회원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포트폴리오는 곧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 최초로 이제 운영되는 카쉐어링 서비스 소카인데 저희는 그 60만 제주 도민과 그리고 올해 이제 제주 관광객이 1000만을 돌파할 거라고 해요. 제주를 여행하시는 여행자 모두에게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유연한 자동차 사용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요.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제주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